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의 수석연구위원 박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어찌하나 이렇게 잡아봤는데, 어찌하나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찌하나. 뭐 어떻게 하나, 어찌하나 이럴 때 평상시에 어떤 의미로 쓰세요? 예? 걱정, 대책이 없어서 걱정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말한 대로 안 돼서 대책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 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해도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어찌하나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념으로 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나 이렇게 붙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쭉 이제 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까지 결론을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정책이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전체보다는 전력 정책 중심으로, 전력이 가장 피부에 와 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okatom.org라는 사이트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톡에서 이걸 치시면 바로 글리 넘어가겠어. 거기서 간단하게 뭐 이름 쓰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원자력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들어가셔서 사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 인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왔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에너지의 미래가 어떤지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계획의 이름이 전력을 중심으로 하면 전력 수급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 계획이 어떻게 짜여졌는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그 전력 수급 계획의 문제점들을 안보적인 차원, 환경적인 차원, 공평성 측면, 또 안전성 측면 이렇게 한번 하나씩 검토해서 전체적인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와 인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점심 다 드셨죠? 그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바로 그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이나 수렵 시대에는 저렇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동물을 잡아서 먹고 또 산에 있는 열매를 먹고 이게 다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그 당시에 이 바로 불을 발견함으로써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고 동물들도 저걸로 요리를 할 수 있고 또 추위를 피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경 목축 시대에 가면 가축을 이용해서 밭을 갈고 요즘은 뭐 트랙터니 이런 걸로 하지만 하는데, 그래서 동물 에너지나 자연 에너지, 이게 좀 삐뚤어졌네요. 자연 에너지, 물을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돌린다든지 해서 에너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식량이 많이 나오니까 잉여 에너지가 생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식량을 이제 쌓아두게 됐잖아요. 식량을 쌓아두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이나 여유 시간이 생기잖아요.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었는데 지금은 이 당시에는 식량이 쌓여 있으니까 놀이나 예술이나 문화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요. 한편에서는 많이 쌓아놓은 집단이 있지만 쌓아놓지 못한 집단이 있잖아요. 그 쌓아놓지 못한 집단은 쌓아놓은 집단 걸 훔쳐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대나 국가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군대나 국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농경 목축 시대 때부터 이런 에너지 싸움으로 군대나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차 에너지 혁명, 이건 뭐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텐데 증기기관, 증기를 만들어서 증기의 힘으로 뭔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게 된 거죠. 원래 증기기관은 처음에 석탄 캐기 위해서 석탄을 캐려면 굴 속으로 한참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이 나와요. 그 물을 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였어요. 그런데 그 기계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기차도 만들고 방적기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쓰기 시작했고, 영국에서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제1차 산업혁명,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영국이 부강한 국가가 된 거죠. 에너지를 가진 자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에너지 혁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얼마나 편리해요. 이 편리한 전기가 발명되면서 현대 문명이 시작이 된 건데, 저기 제가 두 사람 이름을 써놨어요. 테슬라하고 에디슨. 전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아니요. 직류와 교류. 그죠? 직류와 교류가 있는데, 테슬라라는 사람은 좀 학자적인 사람이고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좀 발명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에디슨은 직류를 발명했고 테슬라는 교류를 발명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거 지금 한 100년 조금 넘은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초기에 테슬라의 기술과 에디슨의 기술이 서로 굉장히 싸웠어요. 그런데 교류는 우리가 전압을 변동시키기 쉬운 변압기를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면 이 안에는 전부 직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저런 전자기기들은 전부 직류가 사용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데도 지금은 물론 교류를 쓰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직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테슬라가 승리를 했는데 이제 점점 다시 직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에디슨이 또 승리하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에너지는 석유입니다. 석유가 석탄보다 뭐가 다르죠? 뭐가 더 좋죠? 예? 예, 맞아요.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수송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수송량이 적고 수송하기도 좋고. 그래서 석유 시대가 오면서 석탄 시대가 저무는 듯 했지만 그 후에 기술 발달로 이제 석유와 석탄이 지금 계속 세계적인 그런 에너지로 좀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차 에너지 혁명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원자력을 얘기합니다. 원자력은 뭐가 에너지냐? 여기 책이 있는데 이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질량이, 물론 아무 질량이나 다 어떤 건 에너지를 뽑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많으면 쓸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여튼 에너지는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핵 분열, 우라늄 같은 경우는 핵 분열을 시키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중수소나 삼중수소는 결합을 시키면 결합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인데 현재는 이쪽 에너지만 쓰고 있고 이건 연구 중인. 그래서 지금은 핵 분열에 의한 원자력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에너지가 가득한 거예요. 다 이것도 책상도 에너지, 다 에너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뽑아 쓰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3차 에너지 혁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어떤 시대가 됐느냐?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란 말 들어보셨죠? 어디나 언제나 존재한다는 게 유비쿼터스예요. 그래서 전기를 보면 집에 다 이거 있으시죠? 갤럭시, 뭐 이런 거. 온 나라가 다 이제 온 국민이 전부 어디서나 전기를 쓸 수 있는 시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를 많이 가진 자가 국가 권력을 잡을 수 있고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와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잠깐 들여다보죠. 제가 이쪽에 수입하고 수출을 이렇게 해놨는데 수입 쪽 보시면
여기 원유 596억 불, 천연가스 156억 불, 석탄 152억 불. 근데 물론 원유는 석유 제품 만드는 원유가 있고 에너지로 쓰는 원유가 있죠. 그래서 석유 제품이 여기 350억 불이니까 한 250억 불이 에너지로 쓰이고, 그다음에 여기 300억 불이 에너지로 쓰이니까 550억 불이 에너지 수입에 지금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550억 불이면 뭘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선 통신기기가 뭐예요? 핸드폰 다 팔아도 220억 불뿐이 안 들어오는데 에너지 쓰는데 이렇게 많은 500억 불 이상을 쓰고 있다.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약 1000억 불 들어오는데 에너지는 500억 불은 외국에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에너지를 전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수입을 줄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특히 석탄은 좀 안정적이지만 천연가스는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 천연가스 수입 비용이 변함에 따라서 이 비용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아무리 수출을 해도 이거 갚는 데다 쓰는 거죠. 물론 자동차 부품이나 무선 통신기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 에너지가 사실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지만 수입 면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은 주로 중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또 이락 이런 전쟁들은 왜 일어났습니까? 석유 때문에. 석유 때문에. 그래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에너지 전문가들이 에너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스포츠. 우리가 사실 평창올림픽이 삼수에서 됐죠. 평창올림픽이 삼수에서 평창올림픽이 됐는데 사실 이수할 때 소치올림픽에서 될 뻔했어요. 그죠? 우리는 그전 올림픽 때도 애를 썼고 그래서 두 번째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2014년 그 소치올림픽 결정할 때 이 러시아가 푸틴이 로비를 했어요. 가스 가격을 싸게 해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표가 이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삼수해가지고 간신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게 스포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에너지 현재였고요. 자, 에너지 미래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인류가 생존하려면 최소한 확보돼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식량, 물, 에너지. 이렇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식량이나 물은 에너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물을 만들 수 있나요? 에너지 있으면? 바닷물 못 마시죠. 그렇지만 담수화, 해수 담수화라는 기술이 있어서 에너지만 있으면 에너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먹는 물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건 문제 없어요. 식량, 도시농업이라는 그런 분야로 들어가 보면 빌딩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물론 아직은 바깥에서 짓는 것보다 비싸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방법은 이미 개발되고 있고 이것이 점차 기술이 발달하면 싸질 수 있다. 지금도 우리가 농산물 중에 3분의 1은 농산물 가격이 있잖아요. 여기 뭐 100원짜리 상추가 있다. 그중에 3분의 1은 에너지 가격이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식량이나 물을 만드는 데는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식량과 물 자체를 에너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미 기술적으로는 와 있다. 그래서 에너지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여기 보시면 인구 이게 2010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30년까지 인구가 한 33% 정도 늘어난다. 그리고 주로 사람들이 도시에 산다. 인구는 느는데 그 인구들이 도시에 산다.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도시로 자꾸 모여들잖아요. 그러면서 도시가 점점 커지고 물론 경제도 성장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식량은 50%더 필요해진다. 물은 30%더 필요해진다. 에너지도 50%더 필요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 못하면 2030년에 인류는 망한다. 물론 망하지 않도록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식량과 물과 에너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이 요즘 다시 또 뭐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예? 겉으로 보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예. 왜 아니죠? 왜 아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고기를 외국에서 사오죠.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을 우리나라 물을 안 쓰고 외국 물을 쓰고 그 대신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농산물 하나도 수입 안 해. 과일도 하나도 수입 안 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물 가지고 당해낼 수 없다는 거죠. 보호 허무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보호를 전 허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지금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식량, 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각각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전략은 에너지지만 물에 대한 전략도 있어야 되고 식량에 대한 전략도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물을 충분히 쓰고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트에 있는 모든 농산물 외국에서 들어온 거를 다 걷어내면 그리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다 키우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처럼 스위치만 키면 전기가 들어오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외국에 여행해 보셨잖아요. 미국도 정전이 가끔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전이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풍족하게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은 인류에 얼마 안 됩니다. 10% 정도뿐이 안 돼요. 나머지 90%는 이렇게 에너지를 잘 못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프리카로 가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생산되는 전력의 5%만 쓰고 있어요. 거의 전력을 저 물 여기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의 물을 못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물 얘기 나와서 물이 나. 네, 전력을 거의 못 쓰는 나라예요. 제가 우리 전력 협의회 전 세계 전력 협의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잠비아 여기 갔었는데 그 마을을 방문을 했어요. 전기줄은 지나가요. 그 마을을 통과해서 이제 저쪽에서 발전소부터 거의 잠비아에 뭐가 있냐면 폭포.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데거든요. 거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가는데 마을 옆을 또는 마을 위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전기가 그 마을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통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너네는 안 쓰냐? 비싸서 못 쓴다. 비싸. 자기네 수입으로는 비싸서 못 쓴다.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조건이 전 세계 다른 사람도 다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전력 부족 국가들한테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우리는 다 기술도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진짜 시장이라고요. 이 큰 시장을 문재인 정부가 포기하겠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BP라는 이제 에너지 석유 회사죠. 석유 회사가 2015년부터 앞으로 2035년까지 어떻게 에너지가 필요할 거냐 봤더니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는 계속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나라들은 사람도 많고, 그죠? 지금 전력도 에너지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시장이죠. 근데 중국은 좀 진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은 뭐 다른 산업도 그렇지만 원자력도 우리보다 사실 후진국이었는데 최근에 거의 우리를 앞서가고 있고 중국도 수출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국 빼놓는다면 동남아, 인도, 인도네시아,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을 우리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너지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에너지의 상황,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과 현재 상황, 미래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수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 수급 계획은 2년마다 한 번씩 세웁니다. 그래서 8차 전력 수급 계획이 2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9차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데 그 전 2년, 지금부터 4년 전에 7차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웠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였듯이 이게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에너지가 이렇게 필요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에너지가 덜 필요하다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국민을 속인 게 있어요. 두 가지 뭐 굉장히 많이 속였죠,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걷죠. 78.8에서 85.15. 2015년, 17년을 직선으로 걷어요. 2016년은 여기거든요. 이걸 빼버렸어요.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데이터를 적당히 뺄 때 빼고 그래가지고 마치 전력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한테 다행히 2017년은 여기였어요. 그거는 뭐 맞아요.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하자마자 2017년 말에 세웠으니까 2018년에는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운 이 계획이 진실된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리 갔다 이리 올라갔으니까 최소한 이 중간선을 따라서 간다든지 뭐 그랬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정부가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들었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아 들어가요. 근데 아무도 첫 해에 이렇게 데이터가 여기에 있어야 될 데이터가 여기 띄었는데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이 문제를 걱정하는 정부 내에서는 걱정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전력 수급 계획이 이렇게 엉터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 과거에 보면 이제 이게 1차부터 쭉 이렇게 했는데 1차부터 쭉 보시면 초기 이 뒤로 가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다 잘 맞아요. 이렇게 이게 초기에는 다 잘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초기에 잘 맞아도 뒤에 가면 안 맞는데 얘네는 초기에도 안 맞고 뒤에 가도 당연히 안 맞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실제 이 정부가 뭘 하려고 그러냐? 이게 이 정부가 하려고 합니다. 7차에서는 이렇게 해서 원자력이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 이 정부는 22년까지는 지금 짓던 거 있기 때문에 증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서 없어지는 걸로 됐는데 그러면 이 논리가 맞느냐?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7차, 8차 비교하면 7차에서는 설비로 보면은 이제 요게 원자력은 8차에서 이렇게 줄었고 석탄도 여기서 이렇게 줄었고 가스도 이렇게 줄었고 재생에너지는 이렇게 해서 늘죠. 20에서 34. 그런데 발전량으로 보면 설비로 보면 이런데 발전량으로 보면은 재생만 봐도 34% 설비가 되지만 실제 발전은 20%뿐이 안 되게끔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17에서 이건 19%로. 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나죠? 재생에너지는 설비는 이렇게 많은데 발전량은 요것뿐이 안 나올까? 재생에너지.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예를 들어 태양광을 생각해 보시면 알죠. 태양광은 해가 떠야 전력이 생산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간헐성이라고 부릅니다. 밤에는 전력을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전력을 만들 수 있는데 낮에도 구름이 지나가면 비가 오면 또 못 만들어요. 그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발전 안 할 때 그걸 이제 백업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누군가가 우리는 전기는 썼다 안 썼다 밤에는 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전기 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365일 24시간 계속 전기는 써야 되잖아요. 그 전기는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지금 정부는 가스를 쓰겠다 그런 말이에요. 가스를 쓰겠다. 그러면 가스를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첫째, 외국의 정치 상황에 휘둘리기 쉬워요. 그죠? 중동에서 전쟁이 난다든지, 인도네시아 거기 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스가 못 들어오니까 정치 상황에 휘둘리기 쉽다. 두 번째, CO2가 석탄보다는 덜 나오지만 CO2가 나옵니다. 반 정도 나와요. 세 번째, 미세먼지가 석탄보다는 덜 나오지만 초미세먼지는 더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석탄 발전소는 애초부터 어디다 짓냐면 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애초부터 사람들이 안 사는 먼 곳에 하는데 가스 발전소는 어디다 지어요? 도심 가운데 지어요. 자, 먼 곳에서 많이 나오는 놈하고 가까운 곳에서 한 반 정도 나오는 놈이 있을 때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은 뭐가 더? 그렇죠. 실제로 덜 나온다고 그러지만 가스 발전이 덜 나온다고 그러지만은 사람한테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가스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래 다른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들 때는 이런 3차원 방정식을 풉니다.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다음에 에너지의 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다음에 에너지 공평성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에너지를 쓸 수 있게. 그럼 누구나 에너지 쓰려면은 값이 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말을 바꾸면 에너지 공평성,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에너지를 찾아서 또는 그걸 에너지 믹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자력은 얼만큼, 석탄은 얼만큼, 가스는 얼만큼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게 에너지 믹스고 그게 전력 수급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안보적 측면을 한번 볼까요? 안보적 측면이라는 것은 에너지 자원의 수입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위험도가 없이 계속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이것을 안보적 측면이라고 그러는데, 자, 아까는 이제 경제적인 걸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94%의 에너지는 외산입니다. 지금 우리 이 방에 켜고 있는 전등에서 나오는 빛의 94%는 다 외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는 약 요만큼 뭐 한 5, 6% 정도 그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LNG는 카타르, 호주 5만, 유연탄은 호주, 뭐 인도네시아, 러시아 뭐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94%를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아까 수입 비용도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대만이나 일본과 같아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대만이나 일본과 같아요. 왜? 섬나라는 거예요. 에너지 면에서. 왜? 북한 때문에.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나 중국과 연결이 돼 있으면, 유럽은 다 연결돼 있죠. 독일도 다 독일, 프랑스, 뭐 덴마크, 뭐 다 연결. 미국은 땅덩어리 넓지만 각 주마다 다 연결이 돼 있죠. 우리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전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전력은 생산하면서 바로 소비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 수입 의존도가 높다. 또 하나는 에너지 섬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제가 약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석유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여기만 봉쇄되면 석유는 우리나라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상당히 분쟁 지역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여기가. 중동, 또 여기 인도네시아.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석유는 한 130일 정도 비축이 돼 있어요. 조금 견딜 수 있죠. 석탄은 2개월 정도 60일 비축돼 있고, 우라늄은 한 2년 비축돼 있고, 천연가스는 7일 비축돼 있어요. 가스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밀도 에너지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라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라늄 1kg을 수입한다는 얘기는 석유를 9,000드럼을 수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kg은 이만큼이 안 되잖아요. 고기 2군도 안 되는 거. 고기 2군도 안 되는 우라늄 덩어리만 있으면 석유 9,000드럼을 수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9,000드럼 싣고 오려면 얼마나 배가 큰 배야 돼. 석탄은 3,000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엄청나죠? 그래서 고밀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라늄을 그러니까 원자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준국산 에너지다. 완전 국산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우라늄 안 나. 북한에는 난다 그래요. 북한에 나면 이제 그건 국산 에너지가 되는데, 준국산 에너지라고 불러서 석유나 석탄과는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석탄 나죠. 근데 무연탄, 그러니까 화력이 별로 없는, 우리 연탄 찍어 쓰는 정도의 연탄 나오고, 실제 화력 발전소에서 쓰는 건 유연탄이라고 해가지고 열량이 높은 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긴 나지만 전력을 만드는 데는 크게 소용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많이 파먹어 가지고 이제 석탄도 거의, 우리나라 남한의 석탄도 거의 이제 소진 상태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안보적 측면에서는 가스나 석유는 이런 지정학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다. 자, 원자력은 그러면 아까 요만한 덩어리면 뭐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20년에서 30년 쓸 수 있는 해결료는 31평 아파트 정도만 있으면 발전소 하나가 20년에서 30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어오기도 굉장히 쉬워요. 실어오기도 컨테이너 하나 실어오면은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보적으로 탄탄하냐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자, 재생에너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간헐성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꾸준히 전력이 나오지 않고 전력이 해가 뜨면 나오고 해가 지면 안 나오고 또 구름이 끼면 덜 나오고 비가 오면 안 나오고 뭐 이렇다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이용률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용률 보면 원자력은 71%를 이용을 했어요. 물론 원자력도 발전소 정지하고 보수하고 해야 되니까 100% 계속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여러 개가 동시에 있어가지고 요거 보수할 때 이 발전소가 돌아가고 요거 보수할 때 또 이 발전소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태양광은 안 돼요. 태양광은 미국같이 넓은 나라는 이쪽에 해가 뜰 때 여긴 물론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놈이 옮겨가면서 이쪽에 해가 뜨면 여긴 좀 덜 나오다가 또 이쪽에 해 뜨면 여기 안 나오더라도 태양광이 나오죠. 나라가 넓으면. 우리나라는 뭐 이쪽에서 이쪽 차이가 한 7분, 7, 8분 차이나 뿐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해가 안 뜨면 서해안에서도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서 13.6%.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3.6%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걸 간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또 여기 윈드, 바람은 17%만 생산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재생에너지를 확장을 하면 요뿐이 발전을 못하니까 이 발전을 보조하기 위한 백업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백업 발전소가 바로 가스 발전. 그래서 가스 발전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는 필요합니다. 재생이 좋은 에너지고 계속 보급을 해야 되지만 주력 에너지가 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주력 에너지는 석탄이나 원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석탄은 또 문제가 뭐예요? CO2가 온실가스가 나오고 미세먼지가 나오니까 결국은 원자력이 주력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이제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환경적 측면으로 가보면 이게 지금 이제 온실가스예요. 온실가스는 사실 굉장히 인류를 위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미세먼지는 바로 피부에 와닿아서 신문에서 막 그러는데 온실가스는 사실 인류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에 의해서 생기는 폐해를 방지하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2000년부터 해서 올라가는 거 할 수 없고 여기서부터 줄여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2100년까지 2도. 이렇게 가야만 인류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실가스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온실가스는 어느 나라가 만들어내요? 선진국들이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전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온실가스가 생겨가지고 기후변화가 생기면 피해는 어느 나라가 많이 봐요? 우리나라도 보지만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면 전기를 써서 또 물을 푸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홍수가 나더라도 조절을 이미 다 해놨잖아요. 가난한 나라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비도덕적인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데 선진국이 만드는 기후변화 때문에 고통을 실제로 받는 나라는 아프리카, 뭐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 그죠? 그래서 그 나라들은 기근이, 가뭄이, 또 어떤 때는 홍수가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좌우지간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2도C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아무 액션을 안 하면 4.5도까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위험한 거고. 얼마 전에 우리 파리 협약을 했죠. 그래서 파리 협약을 해서 그 나라마다 이렇게 나는 이만큼 줄이겠다, 나는 이만큼 줄이겠다 했는데 그거를 따라가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갭을 맞출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이 갭을 맞춰. 그래서 뭔가 온실가스 안 나오는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에너지 전략도 중요해요. 에너지 전략도 하고 뭐 등등등등 다 해도 현재 각 나라가 결심한 거는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추가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작년에 뭐 기후 변화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좀 알겠지만은 유엔 기후 변화 기구에서 우리나라 송도에 와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1.5도를 만들어내는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 중에 이게 원자력 관련 시나리오인데 원자력이 2010년 대비 50년까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 늘어나야 된다, 98% 늘어나야 된다. 이건 뭐 한 500%인가요? 500%, 498%.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갭을 메꾸는 데는 물론 여기 재생에너지도 있어요.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그죠? 사막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나 뭐 또 몽골 사막 같은데 이런 데는 굉장히 재생에너지가 하기가 좋죠. 그런 나라들은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데는 결국은 원자력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기술이 그렇게 기술 장벽이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할 수 있지만 제가 이건 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들어가 봤어요. 원자력 발전이 가능한 나라만 고려한다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원자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갭을 채우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도 높여야 되고 전략도 해야 되고 그렇지 또 재생에너지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엔 좋은 옵션 아니고 외국에 좋은 옵션이 되는 나라들이 있고 원자력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이유가 뭐냐? 석탄은 킬로와트아워당 이산화탄소가 820g 나와요. 가스는 490g 나와요. 원자력은 12g 나와요. 원자력은 어디서 나오죠? 이거는 전 생애 주기를 다 계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라늄 캐는데 들어가는 전기에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 또 수송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그리지는 않았지만 태양광은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은 원자력보다도 많이 나옵니다. 그걸 다 고려하면 태양광은 한 50g. 태양광도 아주 깨끗한 에너지는 아니에요. 원자력에 비해. 그렇지만 이 둘에 비하면 엄청나게 깨끗한 에너지죠. 그래서 태양광도 해야 되지만 태양광은 주력 에너지는 아니고 보조 에너지고 원자력이 주력 에너지가 돼야 된다. 미세먼지 우리나라가 이 까만 게 우리나라인데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뭐 이건 대책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30% 줄인다고 말은 했는데 방법을 내봐라. 원자력 줄이면서 네가 이거 할 수 있냐? 못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 불가능한 얘기를 본인이 그냥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기 사망자가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일찍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뭐 눈에 보이니까 언론도 떠들어주고 뭐 그러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금 장기긴 하지만 온실가스 문제는 더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탈원전 정책으로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이제 신문에 나잖아요. 탈원전 정책으로. 영향을 안 받았어요? 이게 최근 3년간 발전량인데 16년, 17년, 18년입니다. 원자력은 17.6% 줄어들었어요. 그죠? 석탄 11.5% 늘어났어요. LNG 26.3% 늘어났어요. 그러면 원자력 줄이고 이거 늘었는데 온실가스 더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당연히 더 나왔죠. 미세먼지 더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당연히 더 나왔죠. 그건 뭐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물론 2022 문재인 정권 안에서는 원자력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5년짜리 정권이 10년, 50년, 100년의 에너지 정책을 좌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월권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독일 말씀 많이 들었죠.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자랑하던 나라가 벤치마킹에서 따라가자 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이 탈원전 종주국이거든. 그런데 밑에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의 CO2 배출량을 이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는 풍력이나 태양광이 켜졌다 줄었다 막 이래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필요한 날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제 그런데 전력이 많이 필요한 날 석탄을 돌리면 아무래도 뭐 CO2가 많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독일이 2016년에 545 테라와트 아워 뭐 단위는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545 정도 전력을 생산해서 썼다. 프랑스는 530, 우리도 550.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는 전력을 1년에 쓰는 양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나라인데 프랑스와 독일은 비슷한 나라인데 여기 CO2는 킬로와트아워당 560g, 여기는 58g. 10배 더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독일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요새는 독일 얘기 안 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환경단체가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 듣고서 막 떠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상황이거든. 여긴 뭐 CO2만 얘기했지만 미세먼지도 같은 거라고요. 프랑스는 원자력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제대로 보면 독일은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탈원전을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는 10년 전부터 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을 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지도자가 할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또는 안 받는지도 모르죠. 주위에 이 얘기를 해주고 자 이거 봐라. 독일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해줄 사람 여기 있잖아요. 그죠? 불러서 와봐라. 원자력 하는 사람 와봐. 뭐가 문제야? 이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르지도 않아요. 원자력 전문가를 만난 일이 없어요. 원자력 산업을 없애면서 원자력 전문가를 만난 일이 없다는 게 문재인이가 할 일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건. 네. 하여튼 자, CO2만 많이 나오면 괜찮아요. CO2만 많이 나오면 괜찮아요. 이거는 요금입니다. 전력요금. 네. 전력요금 보면 독일은 여기 있어요. 유럽에서 제일 비싼 나라예요. 네? 프랑스는 여기 있어요. 여기. 요금은 반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전력요금은 반이고 CO2는 10분의 1을 뿐이 안 만들어내. 근데 독일은 거꾸로 얘기하면 전력요금이 2배면서 CO2를 10배 만들어내요. 이거 완전히 더러운 나라예요. 더러운.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든지 이런 얘기를 해요. 독일은 고마운 나라다. 왜 고맙냐?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돈 들여서. 돈 들여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거기서부터 그걸 배워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야지. 다른 나라가 해서 안 된 걸 보고서 그걸 따라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답답한 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평성 측면 하면 누구나 에너지를 쓰게 하자. 누구나 에너지를 쓰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전력요금이 싸야죠. 전력요금 비싸서는 누구나 에너지 못 쓰잖아요. 지금도 전력요금이 지금도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전력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물론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데 그러나 하여튼 일반적으로 봐서는
전력요금을 싸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자,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다른 나라들 약간 옛날 자료를 제가 이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국제기구에서 만들었고 원전, 육상풍력, 가스발전, 태양광을 다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이것뿐이 없어서 이거 갖고 왔는데, 자, 원전은 이렇게 쌉니다. 우리나라 원전. 중국이 그다음이고 다른 나라들 다 비싸죠. 육상풍력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죠? 원전에 비해서는 엄청 비싸고 비쌉니다. 그다음에 가스발전 비싸죠. 태양광도 비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육상풍력이나 태양광에는 보조금을 뺀 거예요, 이게. 보조금을 넣으면 한국 태양광은 이만큼 올라요. 2배, 200원. 2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가 만들어서 잘 가져왔는데 이제 그걸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자 우리가 이래 하니까 이건 원전 안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원전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외국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원전은 40년 동안 아무 사고 없는 안전한 원전입니다. 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내에 들어와서는 원전 없어야 됩니다. 말이나 돼요. 앞뒤가 본인이 한 말도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어떤 미래를 비전을 제시하고 또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저 정말 한심해요. 정말 한심해. 화가 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약간 오래된 자료지만 지금 환경단체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산업용이 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신문에. 산업용이 싸서 산업용을 올려야 된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 산업용의 2배예요. 이쪽이 주거용, 가정용이고 이쪽이 산업용. 독일은 오히려 반값으로 공급해요. 왜 산업에 반값으로 공급할까요? 산업이 일어나야 그렇죠. 일자리가 생기고 그걸로 수출도 하고 독일이 지금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아니에요. 이익을 많이 하는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해요. 이게 조금 옛날 다르 지금은 거의 다 비슷해졌어. 그런데도 계속 산업용 올려라. 산업용 올리면 산업 경쟁력이 내려가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다른 나라를 다 보면 다 산업용은 쌉니다. 전략적으로 가정이 조금 더 부담을 하고, 그죠? 그리고 산업을 싸게 해서 산업을 일으키자. 그게 맞는 정신이지. 가정 펑펑 쓰고 산업 망가지면 나중엔 쓸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환경단체들이 얘기하는 게 해체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았냐? 해체 비용 우리나라 계속 지금 적립하고 있어요. 프랑스 감사원 보고서에서 나온 다른 나라 자료가 없어서 이걸 이제 인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 정도 6,500억 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평균이면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일본, 독일, 미국보다는 좀 작지만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보다는 많은 금액을 적립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해체 비용으로. 해체 비용 다 이 비용이 다 전력 요금 원자력 발전 원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또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비용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주로 경수로는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수로는 중간 정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수로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중수로는 캐나다와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이 두 나라를 비교하면 되고요. 경수로는 이 앞에 나라들이 주로 경수로니까 이 나라들하고 여기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많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지금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비용을 손해배상은 우리나라가 중간쯤 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약간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올리면 됩니다. 올려도 이거를 이런 나라 수준으로 올려도
원자력이 워낙 싸기 때문에 전력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지만 중국은 뭐 그렇다고 대만, 영국, 체코 이런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사실 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전력 수급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는 특별히 원자력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이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서 사고가 난 거는 큰 사고는 세 번 있었어요. TMI 이거 미국이고 체르노빌 소련 그다음에 후쿠시마 일본. 자, 이 세 사고에서 방사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60명. 60명뿐이 안 돼요. 방사선 때문에. 특히 그 사람들이 다 여기서 체르노빌에서 죽었어요. 체르노빌에서. 소련에서. 왜 소련에서 죽었느냐? 경락 건물이 여기는 경락 건물이라는 게 없어요. 경락 건물. 그래서 이제 경락 건물 그림을 내가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TMI와 같은 원전이에요. TMI는 경수로고 경락 건물이 두께 1m쯤 되는데 여기는 여기와 같은 사고가 났지만 지금도 TMI 2호기가 사고 났는데 1호기는 지금도 운전하고 있어요. 방사선이 하나도 안 새놨어요. 후쿠시마는 우리와 다른 원전이지만은 경락 건물이 있긴 있었는데 얇아요. 10cm. 예. 그래서 여기는 방사선 피해는 있었어요. 사람을 소개시켰죠. 그렇죠.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TMI와 같은 원전으로 경락 건물이 있어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사고 날 확률도 굉장히 적지만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경락 건물 밖으로 방사선 물질은 누출되지 않는다. 이게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체르노빌은 경락 건물이 없었는데 사고 나고 나서 세멘트로 그걸 다 발라버렸어요. 안 나오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 전에 미리 설계에 반영을 해서 경락 건물이 있고 여기는 그 후에 경락 건물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도 한 400개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한 1000개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갔었는데 사고는 3번 났고 그중에 방사선으로 죽은 사람은 소련형 원자로 해서 한 60명 정도 죽었다. 그렇다면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저는 너무나 안전해. 미세먼지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일단 그걸 하나 강조를 드리고요. 자, 후쿠시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보다도 진앙에서 더 가까운 원전이 있었는데 그게 오나가와 원전이에요. 오나가와 원전. 진앙에서 더 가까운 원전이 오나가와에 있었어요. 약간 북쪽에. 진앙이 여기 있었으면 후쿠시마는 여기쯤인데 더 가까웠어요. 그런데 마을은 물론 여기도 다 마을은 쓰나미 때문에 날아갔지만 발전소는 안전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발전소 강당에 대피해가지고 석 달 동안 있었어요. 이런 거는 신문에 안 나요. 응? 그래서 앞으로 혹시 지진이나 쓰나미도 우리나라는 거의 날 일은 없지만 그런 게 나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대피해야 돼요?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안전해요. 왜? 원자력 발전소는 그런 쓰나미나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가 돼 있거든. 그런데 경주 지진 났다고 막 사람들이 떠들고 문재인 대통령도 원전 점검해봐라.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거에 대비해서 설계가 돼 있고 운전하고 있는데 점검할 것도 없어요. 사실 경주 지진 나서 아무 원자력 발전소도 문제가 된 게 없잖아요.
그런 지시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원자력 발전소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원자력 발전소에 일본에서조차 또 진앙에서 후쿠시마보다도 더 가까웠던 오나가와 원전은 이렇게 주민들을 오히려 서포트하는 쉘터가 됐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기술적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원전을 확보하는 게 이게 설계 개념인데 다중 방벽이니 뭐 이런 건데 여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개념에 0.1% 원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자력 재해로 인한 부지 인근의 인명 손실을 모든 재해,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뭐 홍수, 폭풍, 태풍, 쓰나미, 지진 그에 의한 인명 손실과 암 발생률의 0.1%로 제한되게끔 설계가 된 거예요. 그게 상당히 저는 너무 안전하다. 근데 일반 국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니까 원자력 발전소 그러면 후쿠시마에서 펑 터진 거 생각하는데 터진 거는 발전소에 수소가 폭발한 건데 또 그것도 오해가 있죠. 근데 오늘은 뭐 그 설명은 여기서 뺐지만 하여튼 우리는 경납 용기가 있어서 그 안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돼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와 같은 유형의 원전인 TMI 발전소가 지금도 그놈은 물론 망가졌어요. 그놈은 망가졌지만 옆에 있는 원전은 지금도 가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용 해결료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부피를 최소화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밀폐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손에 발전소 안에 이미 사용후 해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차면 이렇게 중간 저장. 이게 지금 실제로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해 놓고 있는 걸 사진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녀도 문제 없어요. 환경단체들이 겁을 먹게끔 뭐라 그럴까 허위 사실을 알려가지고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있고 딴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 이 저장고가 다 차가기 때문에 이걸 더 지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차일 피일 미루면서 이걸 못 짓게 빨리 져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있는. 빨리 이 정부가 물러나야 돼요. 빨리 물러나야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영구 처분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그림이 날아가 버렸네. 어디로 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뭐 여기 영구 처분하는 방법 이런 걸 해놨었는데 좋습니다. 여기 있네. 이렇게 해서 지하에 물이 안 다니는 쪽 깊은 곳에다가 구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격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금속 통, 구리통을 만들어서 왜 구리통으로 할까요? 구리통? 구리는 부식에 강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청동 거울들 있죠? 청동 거울 한 20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만든 청동 거울을 보면 지금 땅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때 만들었던 거기에 굴곡들 있죠? 그게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000년이 지나도 녹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통에다가 넣고 물론 구리통 넣고 그 옆에 또 진흙을 다져가지고 새 나와도 거기서 통에서 새 나와도 안 새 나가게 이렇게 이제 하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핀란드, 스웨덴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은 있어요. 기술은 있는데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에요. 그다음엔 뭐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뭐 오늘은 그런 좀 기술적인 얘기는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가면 경제성, 친환경성, 공급 안전성 이런 것을 볼 때 원자력 발전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토질 해양 오염 같은 경우는 사고 시에는
뭐 그렇지만 사고가 안 나면 됐다. 석탄 발전 이렇죠. 신재생 발전 이렇죠. LNG 이렇고 중기 발전 이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100% 전부 원자력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예. 원자력을 주력으로 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다른 것들을 적당히 섞어서 CO2 덜 나오게 하고 미세먼지 덜 나오게 하고 또 에너지 가격을 전력 요금을 높이지 않고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어떤 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중동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자.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제 결론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이것도 답이 있어요. 일본을 보자는 거예요. 일본과 우리는 거의 비슷해요. 일단 섬이죠. 아까 우리나라도 전력 면에서 보면 에너지 면에서 우리나라 섬이라고 그랬잖아요. 섬이에요. 그리고 수입 거의도 수입이 한 95%는 외국에서 수입해요.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도 가스 많이 수입하고 뭐 그런.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일본은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일본은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이때 났어요. 그때는 그래서 50%를 원자력을 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14년에 에너지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일본은 이렇게 줄였어요. 20%. 제로가 아니에요. 사고가 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얘네들은 20%를 그때 결정했을까? 2014년에 사고는 이때 났어요. 그리고 작년에 다시 또 그대로 가겠다. 원자력 20% 가겠다. 왜 그렇겠어요?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이렇게 섞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이런 정도 가자는 얘기고 화력이 이렇게 간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은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가 일본보다 더 많이 나오는 나라죠. 예,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가지고는 좀 곤란하죠. 이거보다는 화력을 더 줄여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야 온실가스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최소 30% 원자력. 지금 30%예요. 최소 30%, 40%, 30에서 40 사이를 주력 에너지로 원자력을 쓰고 저 화력을 좀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20% 가져가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이거 20%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재생에너지 20% 가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 그림들은 안 갖고 왔지만 곳곳에서 재생에너지 반대하는 태양광 반대하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바깥에서 잠깐 서로 얘기를 나눴지만 미세먼지 잡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자. 근데 태양광 하면서 나무를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들을 다 전문가들을 시켜서 고민해가지고 하여튼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OKatom.org에 이 카카오톡에다 이걸 치시면 글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서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참고 자료들로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제가 대답하려고 갖고 온 건데 거긴 설명을 안 드리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